필샘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김경필입니다. 2024년도가 이제 다 지나가고 있죠. 이제 1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새해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새해 시작하면 늦습니다. 지금부터 새해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좀 막연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오늘 영상을 잘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 어떻게 시작을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자, 필샘TV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들 좋은 댓글들 많이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벤트가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지금 달아놨죠. 필샘의 9번째 책 딱 1억만 모읍시다를 추첨해서 지금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에 대해서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12월 달과 1월 달 한 달에 딱 5분 정도를 선정을 해서 책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댓글을 잘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고정 댓글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년 전부터 가장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바로 헬조선이라는 말입니다. 헬조선. 우리나라는 헬조선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헬조선 최근에는 뭐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지만 한동안 굉장히 회자되던 단어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이 헬조선이라는 말이 여러분 혹시 위로의 언어라는 점 아십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헬조선. 이게 왜 위로의 단어냐? 여러분, 헬조선이다, 헬조선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을 잘 보면 자기가 뭔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잘 안 되고, 그죠? 세상이 참 만만치 않잖아요. 모든 것들이. 이럴 때 헬조선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들리느냐? 그래, 헬조선이야. 이거 뭐 정말 노력해도 안 돼.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라는 말은 분명히 위로의 언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헬조선이라는 말을 통해서 사실은 심리적으로 위로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저도 몰랐는데 2016년도에 설문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학생과 직장인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진짜 헬조선 맞나요? 동의하시나요?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10명 중에 9명, 그러니까 90%가 맞아요. 우리나라는 헬조선이에요.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직장인 같은 경우는 89.5%, 그리고 대학생 같은 경우는 90.5%. 그러니까 평균을 내면 정확하게 90%, 10명 중에 9명이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다 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설문조사를 그냥 웃어 넘기면서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저는 여기서 뭘 봤냐면 그렇다면 10%는 왜 헬조선이라고 답변을 안 했을까? 10명 중에 1명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헬조선이 아니에요.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10%는 누굴까요? 너무 궁금했습니다. 자, 이 10%는 누굴까요? 처음엔 생각했죠. 아주 그냥 삶이 편안한 사람인가 보다. 아주 그냥 뭐 잘 굴러가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이 되면서 혹시 이 사람들은 금수저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 10%가 금수저라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헬조선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했을까?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수학 강사 중에 일타 강사 하면 현우진 쌤을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 현우진 쌤의 짤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현우진 쌤이 대학교 3학년의 학생과 대화를 나눈 내용입니다. 자, 현우진 쌤이 그 대학교 3학년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은 성공하기가 정말 쉽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정말 성공한 사람이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성공하기가 너무 쉬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그 대학교 3학년은 뭐라고 답변했냐면 맞아요, 선생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이게 뭐야 도대체. 딴 세상을 사는 사람 같다. 자, 그런데 현우진 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열심히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우진 쌤의 눈에는 이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대학생이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거기서 자기는 빛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열심히 했는데 최근에는 학교를 가든 학원을 가든 회사를 가든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결국 지금은 성공하기가 쉬운 시대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짤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헬조선마저도 기회로 만드는 비범함. 헬조선이라는 게 뭐예요? 아, 헬조선이야. 지금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장사가 하나도 안 돼. 자, 뉴스만 틀면 장사가 안 된다. 경기가 어렵다. 그런데 과연 모든 가게가 장사가 안 될까요? 과연 야, 공부해도 이게 안 돼. 성적이 안 나와. 모든 사람이 다 성적이 안 나올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현우진 쌤이 얘기한 내용을 제가 한번 요약을 하자면 오히려 옛날보다는 지금이 조금 비범한 태도를 갖게 되면 훨씬 더 성공하기 쉬운 세상일 수도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오늘 2025년도가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한 달 전부터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비범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연말 됐을 때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준비하시나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냥 뭐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평범한 거거든요. 90%의 평범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을 선택하지 말고 우리 필쌤TV를 구독하시는 여러분들은 10%의 비범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연말을 잘 정리하는 방법? 뭐 제가 그런 걸 보다가 미키피디아라고 하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유튜버인데 미키라고 하는 분, 이분이 IT 외국계 회사에 근무를 하시다가 뭐 삼성전자에도 잠깐 있었고요. 나와서 지금 유튜브를 하시고 조승현 작가하고도 콜라보로 영상을 만드시는 분이죠. 자, 이분이 2025년도 갓생을 위한 연말 마무리 잘하는 4가지 방법이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저도 재밌게 봤는데 뭐 주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성과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 인맥 정리를 좀 해야 된다. 그다음에 집 정리를 좀 해야 된다. 그리고 돈에 대한 계획을 좀 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자, 성과 정리라는 게 뭘까요? 성과 정리. 여러분 올해가 어려웠다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올해 기념할 만한 성과가 그래도 3가지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꼭 한번 이걸 해볼 필요. 올해 정말 좋았던 점이 뭐냐? 내가 그래도 좀 잘 됐던 점이 뭐냐? 요걸 꼭 좀 생각을 해보자. 그 다음에 인맥 정리. 저도 너무 공감했던 이야기인데 카톡 같은 거 이렇게 보다 보면 주로 이런 거 언제 하냐면 어디 뭐 KTX를 타거나 뭐 비행기를 타거나 그러면 그 안에서 할 일 없을 때 사진 지우거나 아니면 인맥 정리하죠. 연말에 여러분 꼭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카톡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근데 지우려다 보니까 혹시 또 이 사람한테 연락 오면 어떡하나, 또 비즈니스적으로 뭔가 이게 도움이 되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날 정도면 지우시는 게 맞다. 연말 돼서 여러분 가지치기를 한다는 마음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집 정리를 키가 이야기했는데 이거 너무 공감되는 게 제가 얼마 전에 이거 영상 보기 전에 사실 집 정리를 했어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집 정리가 아니라 제 방 정리를 한 거죠. 굉장히 지저분했었는데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니까 기분도 굉장히 좋아지고 자, 새해 2025년도 계획을 어떻게 세울까라고 하는 마음이 절로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돈 관리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파레토의 법칙이 뭡니까? 우리가 흔히 알려진 거는 8대2의 법칙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전체 결과의 80%를 20%가 좌우한다. 뭐 그런 내용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전체 중에서 20%의 비범함이 80%의 평범함을 압도한다. 뭐 이런 용어로도 쓰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쓰이게 되는데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비범함의 자리에 서시라는 얘기예요. 비범함의 자리에 서셔라. 저도 성과 관리를 올해 했는데 올해 우리 필쌤TV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 또 방송이라든지 또 이런 데서 굉장히 또 뭐 나름대로 좀 방송도 많이 하고 강의도 많이 한 해인데 제가 자산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투자는 얼마나 잘 됐는지 예적금은 얼마나 늘어났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지만 저는 뱅크샐러드라는 앱을 항상 키고 있기 때문에 항상 보게 됩니다. 앞에 자리가 자산이 3이었는데 올해 4로 넘어갔다. 그랬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그런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3자가 유지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올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억 남는 뭐 성과라고 하긴 조금 쑥스럽지만 신용 점수가 1000점이 됐다는 거? 요거를 나름대로 좀 기념을 하고 싶은데 사실 올해 제가 그동안에 있었던 17년, 8년 정도를
저를 쫓아다녔던 주담대를 드디어 다 갚았습니다. 아마 대출을 좀 많이 상환해갖고 신용점수가 960, 70점이었던 게 1000점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성과를 좀 정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내년도에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도 2025년도를 맞이해서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고 통과시켜서 확정합니다. 국방 예산, 사회 예산, 문화 예산, 복지 예산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받는 소득은 월급은 뭐죠? 공금이기 때문에 예산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단계를 시작하기 전에 0단계로 먼저 뭘 해야 되느냐? 2025년도 연소득을 예상해야 됩니다. 자, 2025년도 연소득 중에는 정기소득도 있고 상여나 보너스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소득은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에 뭐 승진을 하지 않는다면 많이 올라가진 않겠죠. 보통 정기소득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있었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2024년도는 물가 상승률이 좀 상당히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기소득이 많이 올라가기는 기대하기가 어렵겠죠. 올해 있었던 성과를 가지고 상여금이나 보너스를 받게 될 텐데 올해 여러분들의 회사의 성과나 상여는 올해 있었던 여러분들의 회사의 성과는 어땠습니까? 지금 우리가 경제 위기를 맞이하고 2025년도가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사실 2024년도의 하반기에는 뭐 업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성과가 또 좋았던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연소득을 예상을 해봐야 되죠. 만약에 내가 자영업이거나 프리랜서다. 그래서 전혀 예상을 못하겠다. 그럼 2025년도는 소득을 좀 보수적으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단계는 말이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총량 저축 금액을 정하기입니다. 여러분, 총량 저축 금액을 정하고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냥 이거 없이 가다가 중간에 뭐 저축 좀 하나 할까? 적금 하나 들까?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자, 내년도에 우리가 받아야 될 예상 소득이 나왔다면 그중에 몇 퍼센트를 모을 것인지 총량 저축 금액을 정해야 된다. 자, 이게 굉장히 괴로운데 사실 몇 퍼센트를 저축할 거냐. 만약에 투자를 하지 않고 100% 정기 적금으로만 한다면 이것은 100% 확정적인 자본이 늘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투자가 가미된다면 100%의 확률은 아니겠죠. 이게 뭐 95%가 될지 105%가 될지 모르겠지만 100%로 정기 적금을 든다면 여러분이 연소득의 몇 퍼센트를 내년에 남길 것인지 세이브할 것인지를 정하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이게 결정이 안 됐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고민을 하셔서 내년에 내가 연봉을 5천을 받는다, 6천을 받는다, 7천을 받는다. 그중에 몇 퍼센트를 자본으로 남길 것인지를 먼저 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 지금 드리는 가이드는 300만 원 이상을 받는 직장인이 연령별로 반드시 저축을 해야 되는 저축률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5년 미만이다 그러면 50에서 60%, 10년 미만이다 그러면 40에서 50%, 15년 미만이다 그러면 30에서 40%, 내가 20년 미만이다 그러면 최소한 10에서 20%는 저축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된 게 연차가 쌓일수록 저축률이 떨어지죠. 자, 왜 그러냐면 바로 저축의 골든타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축이라는 거는 소득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저축률을 이렇게 딱 못 박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가이드를 드린다라는 표현을 드린 거예요. 문제는 내가 5년이 안 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내 소득의 절반 정도도 저축을 하겠다라는 도전을 안 하고 있다? 그분은 그냥 평범한 7, 80%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필쌤TV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10%, 20%의 비범함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여러분 상황에 맞게 도전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원래 이 저축이라는 것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저축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활동 시작하고 저축의 골든타임은 15년 정도 지나면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저축의 골든타임이 15년이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15년이 넘으면 저축을 많이 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끔
집에서 잼 뚜껑을 열어달라고 하는 우리 그 아내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여성이 좀 손목 힘이 약하니까 남편한테 이걸 열어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잼 뚜껑을 여는데 필요한 파워가 얼마냐? 300입니다. 300이라는 힘을 딱 가해야만 병뚜껑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30이라고 하는 힘으로 10번을 해도 300이라는 힘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30 곱하기 10번 해서 300이라는 파워를 하면 병뚜껑이 열릴까요?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병뚜껑이 열리는 조건은 300이라는 파워를 단 한 번에 주어야만이 열리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는 거냐? 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좀 늘리면 되지 않을까? 절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레디컬, 급진적으로 단 한 번에 주어지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저축 총량을 정했으면 2단계로 저축 방법을 정해야 됩니다. 자, 저축 방법? 뭐 그냥 ISA에 하든 정기적금을 하든 자유적금을 하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자,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기적금을 12개월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올해 야심차게 두 부부가 3천만 원을 모으기로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3천만 원 12개월 정기적금으로 한다면 ISA에 하든 아니면 그냥 개별적인 상품에서 하든 250만 원 정도를 12달 내면 되겠죠. 원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자 빼고. 그러니까 250만 원을 12달 모으면 딱 3천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보너스가 있어서 매달 250만 원을 내기가 좀 힘들어.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월 정기소득이 작고 보너스가 좀 나올 때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 250만 원을 12달 하기는 좀 부담스럽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을 콜라보로 가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250만 원을 정기적금을 하는 게 아니라 150만 원만 정기적금을 하고 보너스가 나왔을 때 나머지 100만 원, 그러니까 12달 곱하면 1200만 원을 정기예금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 가지의 방법. 정기적금 250만 원을 12달 하든지 아니면 정기적금 150만 원을 하고 1200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하든지 1200만 원이 보너스가 나왔을 때 정기예금을 하면 되겠죠. 자, 저축 방법을 정해야만 1월 달에 바로 정기적금이 됐든 정기예금이 됐든 시작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저축은 끝났죠. 저축을 하고 남는 돈이 이제 쓸 수 있는 돈이 될 텐데 3단계는 바로 정기 소비 예산 정하기입니다. 자, 정기 소비 예산이라고 하면 매달 쓰는 돈, 똑같이 나가는 겁니다. 고정비는 뭐가 있죠? 교통, 통신, 주거, 이자, 기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변동비는 뭐가 있죠? 외식, 쇼핑, 문화, 취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항목들마다 예산을 왜 정해야 되느냐? 최소한 비범한 사람은 그냥 뭐 한 달 예산 150이야, 200이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비범하려면 교통, 통신, 주거, 이자, 기타와 같은 고정비 예산과 외식, 문화, 취미, 쇼핑과 같은 변동비 예산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짤 때 한참 걸립니다. 왜냐하면 올해 썼던 내용을 좀 보면서 내년에 줄일 건지 아니면 늘릴 건지 자,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올해 너무 외식을 많이 한 것 같다. 그러면 내년에 외식을 좀 줄이시고 대신에 내년에 운동을 좀 열심히 해야 되니까 문화 레저비를 좀 올린다든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절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안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4단계는 바로 비정기 소비 예산입니다. 자, 정기 소비 예산은 매달 사용하는 거였죠. 비정기 소비 예산은 뭐죠? 계절 지출입니다. 명절, 여행, 생일, 자동차, 겨울옷, 세금 이런 내용들이죠. 자, 이건 어떻게 뭐 매달 쓰나요? 명절이 매달 있지는 않죠. 여행 매달 가진 않죠. 뭐 생일 매달 있진 않죠. 자동차 보험료나 세금 매달 나오지 않죠. 겨울옷 같은 거 매달 사지 않죠. 세금도 매달 나오지 않죠. 자, 이렇게 특정한 시즌에만 나오는 돈을 모아놔야 됩니다. 자, 이 예산이 이번 2024년도에 얼마였는지 보시고 그리고 그 예산보다 내년에 늘려야 되는지 줄여야 되는지 그리고 늘리든 줄이든 그 금액 안에서
명절을 줄이고 여행을 늘릴지, 여행을 줄이고 생일을 늘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안배를 하시는 것이 2024년도에 하셔야 될 일이다. 이 돈이 만약에 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600만 원은 계절 지출로 나가야 되죠? 이 600만 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분의 1로 하면 50만 원입니다. 매달 50만 원을 계절 지출 통장에 붙여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1단계는 뭐였죠? 바로 1단계는 바로 저축 총량 정하기였습니다. 2단계는 뭐였죠? 저축 방법 정하기였습니다. 3단계는 뭐였죠? 정기 소비 예산 만들기였습니다. 4단계는 뭐였죠? 바로 비정기 소비 예산 만들기였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 2025년도 다이어리에 정확하게 이 기록이 남았을 때 비로소 2025년도가 시작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2025년도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넘어가야 하는지 2024년 12월에 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필쌤TV 구독자 여러분, 80%, 90%가 선택하는 평범한 길을 선택하지 말고 10%, 20%가 선택하는 비범한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비범한 사람들에게는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